이 결혼을 지키겠다고 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댁 식구들이 겨우내 먹을 배추 수백 포기로 김장을 담갔다. 전 남편은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펄럭이며 나를 생활비나 축내는 밥순이라고 조롱했다. 그러고는 뒤돌아서서 임신한 내연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물쓰듯 긁어댄 가족 카드가 도대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 인간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 직원이 사람들 앞에서 그 블랙카드 4장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때 나는 SY그룹 대표이사 집무실에 앉아 얼음물을 마시며 CCTV 화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손바닥이 닳도록 싹싹 비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감상하고 있었다. 내 돈으로 청년배를 불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보지? 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주인공의 통쾌한 반격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찰싹. 복사기에 미지근한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혼 협의서가 내 눈앞의 유리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팽개쳐졌다. 종이가 매끄러운 유리 표면을 미끄러지며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고 내 손끝에서 불과 2cm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새하얀 종이 위에 박힌 까만 글씨. 거실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맨 위에 적힌 기혼 협의서라는 5글자가 내 망막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도장 찍어.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머리 위에서 강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골적인 경멸과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내가 내 서브카드로 맞춰준 최고급 맞춤 정장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는 나를 오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번쩍이는 구두코가 신경질적으로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딱, 딱, 딱 소리를 냈다. 마치 이 집에서 나와 단 1초라도 더 함께 있는 것이 숨막힌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 오른쪽 아래의 서명란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내 이름이 새겨지기를 기다리며 텅 비어있는 그곳. 거실은 끔찍할 정도로 고요했고 벽에 걸린 싸구려 벽시계의 기계적인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가죽 소파 반대편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최순자가 코웃음을 치며 반쯤 깎던 사과를 과일 접시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쇠로 된 과도가 유리 접시에 부딪히며 챙그랑 하고 날카로운 타열음을 냈다. 진작에 이랬어야지.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녹슨 톱처럼 공기를 찢었다. 우리 민우가 명색이 얼마나 잘나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인데 넌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강씨 집안 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눌러앉아 있어?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우리 민우 앞길 그만 망치고 대를 끊어놓는다. 그 말이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고막을 타고 뇌리 깊숙한 곳을 무자비하게 쑤셔댔다. 위장이 격렬하게 뒤틀리며 익숙한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무릎 위에 올려둔 내 두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 관리받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손등 곳곳에 검붉은 화상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작년 추석에 남은 흉터였다. 숨이 턱턱 막히던 우중충하게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서울의 하늘은 구정물을 잔뜩 머금은 잿빛 걸레짝 같았다. 새벽 6시부터 시어머니는 이불을 걷어차며 나를 억지로 끌어냈다. 몸을 돌릴 틈조차 없이 비좁은 주방을 놔두고 시어머니는 대체 어디서 났는지 모를 커다란 휴대용 가스버너를 거실 한가운데 신문지 위에 떡하니 올려놓았다. 꼬박 14시간. 나는 영혼 없는 기계처럼 코를 찌르는 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버너 앞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제사전을 기계적으로 뒤집고 또 뒤집었다. 호박전, 동태전, 동그랑땡. 펄펄 끓는 콩기름이 프라이팬 위에서 미친 듯이 타닥타닥 튀어올랐고 미세한 기름방울들이 무수한 암기처럼 내 손등과 팔뚝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지며 벌겋게 부어오른 물집을 만들어냈다.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팠고 두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고 마비된 지 오래였다. 머리카락, 옷, 심지어 들이마시는 공기까지 온통 역겨운 기름 냄새로 찌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 남편 강민우는 어디에 있었던가? 그는 나와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내가 갓 부쳐낸 뜨거운 동그랑땡을 씹어 먹으며 텔레비전 속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배를 잡고 낄낄거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내가 해온 혼수가구들을 손가락질하며 트집을 잡았다. 내가 해온 저 궁상맞은 혼수 꼬라지 좀 봐라. 저 낡아빠진 냉장고는 한밤중만 되면 웅웅거려서 아주 머리가 다 아파 죽겠어. 남의 집며느리들은 시집 올 때 예단비로 수천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기본으로 해온다던데 넌 고작 이따위 고물 가전제품 몇 개 달랑 들고 우리 강씨 집안 문턱을 넘어? 우리 민우가 착해 빠져서 망정이지 누가 너 같은 거지 발사계 같은 기집애를 거들떠나 본다니? 당시에 나는 입안 가득 맴도는 기름 냄새와 눈물을 꾹꾹 씹어 삼키며 내가 묵묵히 참고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차가운 돌덩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었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완벽하게 틀렸다.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인 휴대폰이 갑자기 웅웅거리며 무거운 진동을 울렸다. 액정이 밝아지는 순간 소셜미디어 앱의 특별 알림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을 뻗어 화면을 밀어 넘겼다. 눈을 찌르는 빛과 함께 내가 남몰래 오랫동안 주시해오던 비공개 계정의 화면이 나타났다. 계정의 주인은 유진. 강민우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이른바 청담동 금수저였다. 방금 올라온 새로운 게시물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서울의 어느 최고급 산부인과 VIP 진료실이었고 화면 한가운데에는 흑백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초음파 사진 옆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천사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오빠가 그러는데 그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가짜는 이제 곧 치워질 거래요. 앞으로 이곳은 우리 세 식구의 행복한 천국이 될 거예요. 그 글꼴을 보는 순간 내 눈가가 통제할 수 없이 파르르 떨렸다. 화면 너머로 온라인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마음껏 비웃고 있을 그 여자의 조롱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듯 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라는 감정조차 이 순간만큼은 절대적인 차가움으로 얼어붙어 버렸다. 뭘 그렇게 쳐다봐. 빨리 도장이나 찍어. 강민우는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획 낚아채어 테이블 위에 뒤집어 엎고는 까만색 몽블랑 만년필을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만년필의 몸통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작년 그의 생일날 내가 내 서브카드로 무려 120만 원을 긁어 사준 선물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펜으로 나에게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잘 들어. 윤설아의 강민우가 허리를 살짝 굽혔다. 한때는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지금은 일그러진 채 계산적이고 표독스러운 기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애를 못 갖는 건 너야? 귀책 사유는 너한테 있다고. 이 전셋집 보증금도 내가 변호사 월급으로 대출받은 거고 통장에 있는 예금도 전부 내가 번 돈이야. 넌 단돈 1원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위자료 청구안 한 것만 해도 법조인으로서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인 줄 알아. 만년필을 쥔 내 손가락이 너무 세게 힘을 준 나머지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우의 어깨 너머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신우이를 바라보았다. 신우이는 현관 전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저 샤넬 트위드 재킷은 내가 지난달에 새로 사서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옷이었는데 하루만 빌려 입자며 가져가더니 영영 돌려주지 않은 것이었다. 어머님, 텅 빈 거실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포에 긁히는 것처럼 쩍쩍 갈라진 목소리였다. 어머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아이고, 기집애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짜증 가득한 얼굴로 소리쳤다. 우리 민우가 한 말 못 알아들었어? 넌 이 집에서 3년 동안 밥만 축내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짐 싸서 나가는 마당에 우리 집 돈을 뜯어내시겠다. 꿈도 꾸지 마. 당장 서명하고 꺼져. 우리 비행시간 늦추지 말고. 민우가 리무진까지 대절해놨어. 인천공항 가서 대한항공 1등석 타야 한다고. 보름 동안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가는데
우리 아들이 새 출발하는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거란 말이야. 재수없는 얼굴로 초치지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새 출발하는 기념. 나는 눈을 내리깔고 다시 이혼 협의서로 시선을 옮겼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포기, 빈손으로 퇴거. 모든 조항이 물 샐 틈 없이 완벽하게 적혀 있었다. 과연 변호사 출신 강민우다웠다. 빈털터리 아내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마침표 하나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해 놓은 것이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집안에 만년 배어있는 싸구려 믹스 커피 냄새와 곰팡이 핀 낡은 벽지 냄새가 폐부로 훅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쇠로 된 펜촉이 거친 종이 표면에 닿으며 사각거리는 마찰음을 냈다. 어떤 망설임도 어떤 주저함도 없이 나는 손목을 움직여 그 밑줄 위에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윤설아.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강민우는 피 냄새를 맡은 독수리처럼 내 앞에서 서류를 확 낚아챘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명을 확인하더니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흉측한 미소를 지었다. 말권은 알아먹네. 그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류 가방에 쑤셔 넣고는 안방 쪽을 향해 소리쳤다. 유진아. 짐 다 쌌어. 밑에 차 대기하고 있으니까 비행기 시간 늦지 않게 빨리 나와. 안방 문이 열리며 유진이라는 여자가 걸어 나왔다. 눈에 띄는 화려한 디올 정장을 빼입은 그녀는 커다란 리모와 캐리어를 끌며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강민우의 곁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콧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빨리 하와이 가서 바닷바람 쐬고 싶어. 우리 아기도 뱃속에서 빨리 가고 싶대.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나를 볼 때마다 똥 씹은 표정이던 그 얼굴이 지금은 쭈글쭈글한 국화꽃처럼 활짝 피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티도 나지 않는 유진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흉악하게 노려보았다. 뭘 멀뚱멀뚱 서 있어? 당장 내 잡동사니들 챙겨서 안 꺼져? 우리가 하와이에서 돌아왔을 때 이 집구석에서 내 냄새 단 한 오라기도 안 남아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들 가족이 내 앞에서 한편의 막장 코미디를 찍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꼴을 지켜보았다. 신우이는 내 에르메스 여행 가방을 뻔뻔하게 끌고 나왔고 강민우는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시어머니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며 1등석 기내식 메뉴를 자랑하기 바빴다. 현관의 도어록이 삑삑삑하며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무거운 철문이 쾅 하고 거칠게 닫히는 굉음이 울렸다. 쾅. 세상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에 달린 외눈보기 렌즈를 통해 그들 가족이 호호하하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숫자가 표시된 층수 버튼이 아래로 쭉쭉 내려가더니 지하주차장에서 멈췄다. 나는 뒤를 돌아 내가 3년 동안 파출부처럼 떠받들고 살았던 이른바 집이라는 공간을 둘러보았다. 누수가 생겨 누렇게 곰팡이가 핀 구석 벽지, 기름때에 찌들어 새까매진 주방의 타일,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어던져 금이 간 거실 테이블의 유리 과일 접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강민우가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미 까맣게 꺼진 화면. 나는 단축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가 무섭게 전화가 연결되었다. 대표이사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비서의 목소리는 3년 전과 다름없이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했으며 한치의 의심도 없는 절대적인 충성심이 묻어났다. 나는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 인천공항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검은색 벤츠밴을 내려다보았다. 가을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얼굴을 스치며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전했다. 김비서, 텅 빈 방 안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눈치만 보던 굽신거리던 가정주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최상위 권력자 특유의 서늘한 목소리였다. 강민우와 그 가족 명의로 발급된 SY그룹 소속의 무제한 블랙카드 4장, 전부 분실 및 정지 처리하세요.
네, 대표님. 사유는 무엇으로 할까요? 도난 및 불법 횡령. 나는 잿빛으로 물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온기라곤 한 점 없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금을 걷어 올릴 준비하라고 해 그 인간들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순간 발밑을 낭떠러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차량을 대기시킬까요? 한남동으로 차 한 대 보내. 그리고 인천공항 대한항공 1등석 카운터에 실시간 CCTV 화면을 내 태블릿으로 연결해놔. 전화를 끊고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맨 아래 칸의 비밀 공간을 열자 까만색 비밀번호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내 몸에 완벽하게 맞춰 재단된 최고급 블랙수트 한 벌과 SY그룹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순금 배지가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3년 내내 집안일만 하느라 색이 다 바래고 심지어 김치 냄새까지 미세하게 배어있는 면 쪼가리 실내복을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30분 후 나는 널찍한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차 안에는 은은한 침향나무 향기가 감돌았고 내 몸에 남아있던 그 빈민굴 같던 집구석의 냄새를 완벽하게 덮어버렸다. 무릎 위에 올려둔 태블릿 PC 화면이 밝게 빛나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10월 12일 오후 2시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밝은 백열등 불빛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화면 정중앙 강민우 일가족이 콧대를 한껏 높인 채 대한항공 1등석 VIP 전용 카운터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순자가 맨 앞장서서 걷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눈이 시릴 정도로 쨍한 자주색 코트를 빼입고 목에는 과장된 가짜 여우 털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코노미석 수속을 밟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일부러 걸음을 늦추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떠들었다. 아이고, 역시 1등석 통로는 다르긴 다르네. 바닥부터가 밖이랑 다르게 번쩍번쩍하잖아. 우리 민우가 워낙 잘나서 말이야. 서울대 법대 나온 대형 로펌 변호사라 사건 하나만 맡아도 수천만 원이 뚝딱 떨어지거든. 이번에 하와이 간다고 기어코 1등석을 끊어놓은 거 있지? 이 어미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하겠다면서 말이야. 참나, 내가 그냥 대충 아무거나 타자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코 말을 안 듣더라니까. 짐수레를 밀고 가던 젊은 여성 몇 명이 고개를 돌려 공공장소에서 쩌렁쩌렁 고성방가를 하는 이 노파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나가던 비즈니스맨 몇 명은 아예 대놓고 눈살을 찌푸리며 몸을 피해 지나갔다. 하지만 나의 전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는 주변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허황된 우월감에 흠뻑 취해 있었고 싸구려 자주색 코트가 마치 여왕의 망토라도 되는 양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유진은 그 눈에 띄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보란듯이 손목 바깥쪽으로 걸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직 납작한 배를 가식적으로 쓰다듬으며 콧소리를 냈다. 오빠, 나 다리 아파. 강민우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한항공 1등석 전용 카운터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는 내가 사준 그 명품 서류 가방에서 아주 멋들어진 동작으로 두 손가락 사이에 무광 금속 빛이 감도는 무제한 블랙카드를 꺼내어 매끄러운 대리석 카운터 위로 탁 내려놓았다. 호놀룰루행 1등석 티켓 4장 창가 자리로 부탁합니다.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향해 자신이 성공한 엘리트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허세가 가득 묻어났다. 카운터 안의 지상직 승무원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두 손으로 묵직한 블랙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길고 하얀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몇 번 두드리더니 카드리더기 홈의 블랙카드를 부드럽게 긁어내렸다. 삐익 하고 끔찍할 정도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기계음이 조용한 VIP 구역에 뜬금없이 울려 퍼졌다. 리더기 위쪽, 당연히 켜져야 할 초록색 불빛 대신 불길하고 눈을 찌르는 빨간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승무원의 입가에 걸려있던 완벽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여 화면을 1초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눈동자 속에 미세한 당혹감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강민우에게 카드를 돌려주는 대신 재빨리 옷깃에 숨겨진 무전기 마이크를 누르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춰 무언가를 속삭였다. 무슨 일이에요? 기계가 고장났나? 빨리 좀 긁어요. 우리 라운지 가서 샴페인 마셔야 한다고요. 신우이가 짜증스럽게 손톱으로 대리석 카운터를 두드리며 딱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승무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차갑고 사무적인 엄숙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카운터 위에 올린 채 강민우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그곳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을 한 4명의 공항 보안 요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승무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1등석 수속 구역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방금 시스템상에서 이 카드가 초고위험 상태로 분류되었습니다. 발급은행 측에서 긴급 동결 지시를 내렸으며 저희 측에 즉시 카드를 압수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스스로를 엘리트라 자부하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뺨을 세게 후려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무슨 헛소리야? 동결.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남 최고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야. 이 카드는 내 가족 카드고 본인 카드는 내 와이프 거라고. 걘 집 밖으로 한 발짝 나갈 때도 내 눈치를 봐야 하는 밥순이란 말이야. 시스템 오류 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우리 민우가 클레임 걸어서 당신들 당장 목 날아가는 꼴 보고 싶어. 시어머니도 흥분해서 앞으로 돌진하더니 카운터를 쾅쾅 내리쳤다. 그녀의 입에서 튄 침방울이 승무원의 얼굴까지 날아갈 기세였다. 주변을 지나가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들어 갑자기 난동을 부리는 이 가족을 향해 카메라 렌즈를 들이댔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옷은 멀쩡하게 입어놓고 무슨 깡으로 위조 카드를 내밀어? 내연녀의 애미까지 달고 왔다던데 진짜 개망신이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저거 금융 사기잖아. 그 자잘한 조롱 섞인 비웃음 소리들이 태블릿 PC의 스피커를 타고 내 마이바흐 차 안으로 선명하게 흘러들어왔다. 나는 푹신한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옆에 있는 차량용 냉장고에서 얼음물이 담긴 잔을 꺼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내려가며 지난 3년 동안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우라통을 조금씩 얼어붙게 만들고 산산조각 내버렸다. 화면 속에서는 이미 덩치 크고 건장한 4명의 보안 요원들이 강민우 일가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보안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강민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시죠. 끝자리 8888번인 이 블랙카드는 불과 10분 전에 명의자 본인께서 도난 및 불법 횡령을 사유로 경찰에 직접 신고한 카드입니다. 피해 금액이 워낙 막대하여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도난, 불법 횡령. 당신들 미쳤어. 강민우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그는 자기 코를 삿대질하며 발작하듯 소리를 질러댔다. 내가 말했잖아. 그건 내 마누라 카드라고.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밥순이가 경찰에 신고가 뭔지나 안답니까? 당장 지점장 나오라고 해. 승무원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있던 태블릿 PC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휙휙 넘기더니 화면을 뒤집어 강민우의 눈앞으로 차갑게 밀어주었다. 고객님, 똑똑히 확인해 보시죠. 이본인 카드의 명의자는 SY그룹 대표이사 윤설아 님이십니다. 시스템 비고란을 보면 고객님과 고객님 가족분들이 지난 3년간 결제한 모든 내역은 사전 승인 없는 불법 횡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SY그룹 법무팀에서 이미 법원에 가압류 및 체포영장을 정식으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SY그룹 대표이사 윤설아. 이 11글자가 마치 벼락처럼 강민우의 정수리에 정통으로 내리꽂혔다. 태블릿 PC 화면에는
각이 딱 떨어지는 까만색 정장 차림의 차가운 눈빛을 한내 공식 프로필 사진이 떡하니 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권력을 상징하는 순금 배지 마크가 선명했다. 강민우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는 화면 속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통제할 수 없이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목구멍에서는 끄끄거리는 기괴한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알량한 이성과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엘리트라는 껍데기가 이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이게 어떻게.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뒤에 있던 짐수레에 쾅 하고 부딪혔다. 민우야, 왜 그래?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까막눈인 시어머니는 초조한 얼굴로 아들의 팔뚝을 부여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그 미친년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우리 하와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엄마. 강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시체처럼 초점이 텅 빈 눈동자였다. 설아가 SY 그룹 후계자래. 공기가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싸구려 화장품을 떡칠한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더니 송장보다 더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을 떡 벌렸지만 쉰소리 하나 내지 못했다. 이윽고 그녀의 뇌가 자신의 인지 한계를 벗어난 이 충격적인 정보를 겨우 다 처리했는지 뼈가 통째로 뽑혀나간 사람처럼 두 다리가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털썩.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늙은 여자가 지금은 진흙탕에 처박힌 헌신짝처럼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속절없이 주저앉았다. 그녀가 입고 있던 쨍한 자주색 코트가 바닥에 널브러지며 마치 우스꽝스러운 핏자국처럼 퍼져나갔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돼지 멱다는 듯한 비명을 질러대며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바닥을 쾅쾅 내리쳤다. 눈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이었다. 매일 부엌구석에 처박혀서 기름 냄새나 맡던 밥순이가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쌍욕을 퍼붓던 그거지 발사계 같은 년이 어떻게 재벌일 수가 있어?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옆에 있던 시누이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들고 있던 내 에르메스 버킨백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가방 안에 있던 화장품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유진은 아예 사색이 된 얼굴로 무의식 중에 자기 배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 미치광이 가족들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는 속셈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가차없이 강민우의 양팔을 결박했다. 선생님, 공항경찰대로 동행해 주시죠.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관들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나는 태블릿 PC의 잠금 버튼을 차분하게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지는 순간 온기라곤 한 점 없는 내 서늘한 눈동자가 그 위로 비쳤다. 한남동으로 가요. 나는 앞좌석의 기사에게 무심하게 지시했다. 마이바흐는 서울의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내가 지난 3년간 살았던 그 최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가 멈춰 섰을 때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랑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차 안에 앉아 낡아빠진 주황색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멈춰 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블랙카드가 막혀버려 택시 호출앱조차 쓸 수 없게 된 강민우 일가족 4명은 상가집게만도 못한 꼴로 비를 맞으며 퀴퀴한 담배 냄새가 찌든 택시에서 기어 나왔다. 그들의 옷은 빗물에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두피에 착 달라붙어 꼬리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의 기다시피 허둥지둥 1층 공동 현관문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는 차 문을 열고 까만 우산을 펼쳐 들고는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그들의 뒤를 밟았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2층 복도에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강민우는 두꺼운 철문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쾅쾅 내리치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에서는 이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디지털 도어록 화면에서는 빨간불이 번쩍거리며 삑삑삑하는 신경질적인 오류 경고음을 뱉어냈다. 문 열어. 시발. 왜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거야? 왜 안 열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들짐승처럼 포효하며 철문을 발로 퍽퍽 걷어찼다. 시어머니는 복도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유진은 구석에 찌그러진 채 휴대폰 화면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아마도 자칭 재벌 2세라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려는 모양이었지만 이미 죄다 차단당했다는 사실만 깨달았을 것이다. 강민우가 다시 한번 온몸을 던져 문을 들이받으려던 찰나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도어록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무거운 철문이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열렸다.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은 그들이 예상했던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아니었다. 빳빳하게 각 잡힌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낯선 남자였다. 그의 뒤로는 유니폼을 입은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포장된 종이 상자들을 일사불란하게 밖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당신들 누구야? 누가 맘대로 남의 집에 들어오래. 주거침입 강도대로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강민우가 분노에 차서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남자는 몸을 살짝 틀어 강민우의 손을 가볍게 피하더니 서류 가방에서 법원의 새빨간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꺼내 강민우의 눈앞에 차갑게 들이밀었다. 강민우 씨, 저는 SY그룹 법무팀 수석 변호사 최도훈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높낮이 하나 없이 마치 정밀한 판결 기계 같았다. 이곳 한남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35억 원은 SY그룹 대표이사 윤설아 님께서 전액 지불하셨습니다. 현재 윤 대표님께서 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신 상태입니다. 강민우는 서류에 찍힌 숫자와 도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다리가 푹 꺾였다. 문틀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콧대 위에 안경을 치켜올리며 바닥에 널브러진 시어머니와 구석에 박힌 유진을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혼인 기간 내 귀하의 중대한 유책 사유 및 재산 횡령 행위를 근거로 법원은 윤 대표님이 신청하신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윤 대표님 및 대표님 명의의 모든 자산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물품 말입니다만 최 변호사가 몸을 비켜서며 복도 끝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다. 가구, 가전제품, 명품 의류를 포함하여 SY그룹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모든 물품에는 이미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어 있으며 법원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왔던 그 잡동사니들은 인부들을 시켜 포장한 뒤 아파트 1층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주워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쓰레기차가 몽땅 수거해 갈 겁니다. 빨간색 압류 딱지. 그 말이 녹슨 칼날처럼 시어머니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그녀는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튕겨오르더니 머리칼을 산발한 채 최 변호사를 향해 미친년처럼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내까짓 게 뭔데? 나 윤설아 시어미야. SY그룹 대표 시어머니라고. 내가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굴어? 내 며느리한테 당장 너 모가지 날려버리라고 할 줄 알아. 그 미친년 어딨어? 당장 내 눈앞에 튀어나오라고 해. 감히 내 물건을 쓰레기장에 내다 버려? 내 오늘 기필코 그년 낯짝을 다 찢어놓을 테니까. 최 변호사는 눈앞에서 발악하는 늙은 여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뒷걸음질 치는 대신 현관 아일랜드 식탁으로 몸을 돌려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얼음이 가득 담긴 물 한 잔을 집어들었다. 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섞인 얼음물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뿌려졌다.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이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짜 여우 털 목도리를 타고 뚝뚝 흘러내렸다. 굵은 얼음 덩어리들이 그녀의 이마를 강타하며 퍽퍽 둔탁한 소리를 내더니 이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날벼락 같은 얼음물 세례를 맞은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다. 물방울이 얼굴에 깊은 주름과 흉하게 번진 화장품을 타고 입안으로 흘러들어갔다. 마치 시궁창에 빠진 늙은 암탉처럼 처량하고 꼴사나운 몰골이었다. 할머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죠. 최 변호사는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손가락에 묻은 물기를 느릿느릿 닦아냈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하신 말씀은 SY그룹 대표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방금 전 발언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다면 이번 겨울은 따뜻한 유치장에서 보내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복도에는 죽은 듯한 정막이 흘렀다. 오직 복도 끝 창문에 빗방울이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나는 복도의 짙은 그림자 속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머릿속에 작년 겨울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끓인 미역국이 조금 짜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국물을 내 발등에 확 들이부으며 밥 하나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쌍욕을 퍼붓던 그녀의 모습이 고작 얼음물 한 잔이라니 너무 값싼 대가였다. 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돌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게임은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다. 보름 후 서울의 날씨는 매섭게 추워졌고 칼바람이 거리를 사정없이 훑고 지나갔다. 나는 SY그룹 꼭대기층의 파노라마 뷰 집무실에 앉아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 최 변호사가 올린 최신 조사 보고서를 조용히 넘겨보았다. 강민우의 변호사 생명은 완벽하게 끝장났다. 그는 서울대 타이틀과 알량한 엘리트 이미지 하나면 다른 로펌으로 옮겨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가 몸담았던 강남의 그 대형 로펌, 그곳의 최대 전주이자 가장 큰 사건 의뢰인이 바로 SY그룹이었으니까. 강민우가 SY그룹의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펌 대표들은 그를 당장 길바닥으로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 바닥에 철저한 블랙리스트를 돌려 매장해버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3년 동안 강민우는 친구들과 유진 앞에서 가오를 잡겠답시고 내 서브카드의 신용을 담보로 끌어다 쓴 연대 보증빚만 무려 10수억 원에 달했다. 이제 블랙카드가 막혀버리자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은 채권자들이 그의 이름이 박힌 차용증을 들고 벌떼처럼 몰려들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잘난 청담동 금수저 유진의 밑바닥은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다. 보고서에는 유진의 진짜 뒷조사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재벌집 딸은커녕 명품에 미쳐 제3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산더미처럼 끌어다 쓴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녀가 매일 소셜미디어에 올리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과 명품 가방들은 전부 렌털숍에서 빌리거나 공동구매로 돌려쓰던 것들이었다. 그녀가 강민우를 물었던 건 강민우가 데이트할 때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무제한 블랙카드를 긁어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재벌 2세를 낚았다고 착각했고 뱃속의 아이를 무기 삼아 신분 상승을 꿈꿨다. 반대로 강민우는 유진이 작정하고 꾸며낸 금수저 타이틀에 눈이 멀어 그녀와 결혼만 하면 나 같은 궁상맞은 밥순이 마누라를 떼어내고 진짜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뱃속에 구렁이를 품은 사기꾼 두 마리가 서로를 동아줄로 착각하고 붙잡았다가 사이좋게 지옥불로 떨어져 내린 꼴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흥신소 직원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화면 속 배경은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의 어느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누렇게 뜬 벽지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징그럽게 피어 있었고 하수구 역류하는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뒤섞인 시큼한 악취가 화면 너머로 훅 끼쳐오는 듯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비좁은 방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쓰레기장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강민우는 때에 절은 회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턱수염은 덥룩하고 눈두덩이는 푹 꺼져 있었다. 법정에서 기세등등하게 잘나가던 대형 로펌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미친 사람처럼 유진의 그 에르메스 버킨백을 쥐어뜯듯 뒤지고 있었다. 뭐 하는 짓이야. 내 가방 건드리지 마. 유진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민우는 이미 가방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끄집어낸 뒤였다. 그것은 제3금융권 대부업체들의 살벌한 채무 독촉장 몇 장과 서울 시내 어느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진짜 진단서 한 장이었다. 강민우는 그 진단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두 손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다. 핏발이 선 그의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태아 DNA 친자 확인 결과 불일치,
강민우의 목소리는 사포로 긁어대는 것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다. 그는 번쩍 고개를 쳐들더니 도간에 든 쥐처럼 절망에 찬 눈빛으로 유진을 노려보았다. 이에 내 핏줄이 아니라고? 이 빚더미에 굴러먹던 향년아. 내가 날 속여. 내가 감히 날 속여. 내가 속여. 내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유진도 궁지에 몰리자 아예 철면피를 깔고 강민우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악다구니를 썼다. 너는 뭐 대단한 놈인 줄 알아? 재벌집 도련님인 척 온갖 똥폼은 다 잡더니 알고 보니 전셋집 보증금까지 전마누라가 다 내준 거였잖아. 너 지금 10수억 빚더미에 앉은 빈털터리 개털이잖아. 밖에서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안 숨겨졌으면 넌 벌써 한강 물고기 밥이 됐어. 시발. 죽여버릴 거야. 강민우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유진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꽉 졸랐다. 두 사람은 좁고 퀴퀴한 반지하 방에서 미친 듯이 엉켜붙어 육탄전을 벌였다.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 물건이 박살나는 소리, 그리고 절망적인 쌍욕들이 한데 뒤엉켰다. 강민우가 곰팡이 핀 벽에 유진을 짓누르고 주먹을 치켜들려던 찰나. 유진의 손이 허둥대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낡고 녹슨 프라이팬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유진은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강민우의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후려갈겼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강민우의 몸이 순간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천천히 손에 힘을 풀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기 뒤통수를 더듬거렸다. 미적지근한 피가 그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누렇게 바랜 장판 위로 뚝뚝 떨어졌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밑동이 잘린 통나무처럼 바닥으로 무겁게 쿵 하고 고꾸라졌다. 두어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유진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피 묻은 프라이팬을 내팽개치고 쓰러진 강민우의 몸뚱이를 허둥지둥 타넘었다. 그녀는 강민우의 너덜너덜한 지갑에서 남은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싹쓸이 하더니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반지하 방에서 기다시피 도망쳐 나갔다. 동영상은 거기서 툭 끊겼다. 나는 태블릿 PC를 끄고 남은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 덩어리들이 입안에서 부딪히며 차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1년 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 오늘 밤은 SY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갈라 디너쇼가 열리는 날이었다. 연회장 전체가 베르사유 궁전을 방불케 할 만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황홀한 빛을 뿜어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과 명품 향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파리의 장인이 석 달 동안 한 땀 한 땀 수제작한 칠흑 같은 오트 쿠티르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채 핀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한가운데에 우아하게 서 있었다. 무대 아래에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쥐락펴락하는 VIP들이 자리했고 무수한 카메라 플래시가 은하수처럼 내 눈앞에서 번쩍거렸다. 오늘 밤 자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SY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에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이어갔다. 내 목소리는 최고급 음향시설을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을 울린 것은 물론 호텔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LED 전광판을 통해 밖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호텔 밖 삭막한 거리. 싸구려 렌터카 한 대가 길가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다. 번개 대리운전이라는 글씨가 박힌 형광조끼를 입은 사내가 차 문 밖에 서서 덜덜 떨고 있었다. 서울 12월의 칼바람이 면도날처럼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다. 그의 두 손은 시뻘건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랐고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껴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는 술에 떡이 된 진상 고객에게 코앞에서 10분 내내 쌍욕을 들어먹은 참이었다. 사내는 얼어붙은 손을 싹싹 비비며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거대한 LED 전광판에서는 자선 갈라쇼에서 연설 중인 내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의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야말로 진정한 여왕의 자태였다. 강민우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멍하니 고개를 젖힌 채 한때 매일같이 자기 앞에서 고분고분하게 빨래하고 밥을 차려주던 그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매서운 칼바람이 떡진 그의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 놓았고 탁하게 흐려진 그의 두 눈에서는 절망과 뼈저린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짝! 그가 갑자기 동상 걸린 퉁퉁 부은 손을 들어 올려 자기 뺨을 자비 없이 후려갈겼다. 거칠어진 손바닥이 꽁꽁 언 뺨에 부딪히며 짝! 하고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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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처럼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자기 뺨을 미친 듯이 쳐댔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입술이 터져 핏방울이 턱을 타고 때에 절은 대리운전 조끼 위로 뚝뚝 떨어졌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미친놈을 보듯 슬금슬금 피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화면 속에 나만 죽일 듯이 쳐다보며 제 뺨을 후려치고 또 후려쳤다. 짐승처럼 끄끄거리는 오열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한편 서울 반대편의 어느 허름한 재래시장. 새벽 3시, 기온은 이미 영하 10도 밑으로 곤두박질 친 뒤였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꼬부라진 늙은 노파가 뼈해장국 국밥집 뒷골목 하수구 옆 싱크대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고무대야에 담긴 물은 뼛속까지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그 위로는 시뻘건 해장국 기름띠가 두껍게 둥둥 떠 있었다. 그녀는 고무장갑조차 끼지 못한 맨손이었다. 한때는 번쩍이는 금반지를 끼고 삿대질을 해대던 그 두 손이 지금은 꽁꽁 얼어 당근처럼 벌겋게 퉁퉁 부은 채 살까지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야, 이 노인네야. 설거지를 도대체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손님들 뚝배기 기다리잖아. 뚱뚱한 국밥집 여사장이 씩씩거리며 뛰쳐나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기다란 쇠국자로 노파의 머리통을 퍽하고 가차없이 후려갈겼다. 아이고, 전 시어머니 최순자가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깨진 이마를 부여잡았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빌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당장 빨리 씻어놓겠습니다요. 제발 저 좀 쫓아내지 마세요. 사채 이자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시끄러워. 오늘 이 뚝배기 1000개 다 못 닦으면 일당은 한 푼도 받을 생각 마. 여사장은 엎드린 노파를 발로 퍽 걷어차고는 뜨끈한 열기가 도는 식당 안으로 획 들어가 버렸다. 최순자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뼛속까지 시린 구정물 속으로 다시 맨손을 집어넣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닥치자 그녀는 격렬하게 몸서리를 쳤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기름때가 둥둥 뜬 설거지통 안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때 떵떵거리며 살던 그 넓고 따뜻한 한남동 최고급 아파트가 며느리가 굽신거리며 수발을 들고 명품을 갖다 바치던 그 호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악몽처럼 그녀를 끝없는 나락의 밑바닥에 잔인하게 못 박아버렸다. 나는 연회장의 거대한 통유리 창문 앞에 서서 화려하고도 차가운 서울이라는 도시를 발 아래로 굽어보았다. 내 손에 들린 샴페인 잔 속에서 투명한 기포들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으며 천천히 솟아오르다 마침내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진흙탕에서 뒹구는 버러지들은 평생 진흙탕 속에 처박혀 살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나만의 눈부신 천국으로 돌아왔다.